당신은 간조차 치지 않은 국수를 퍼나와 동생들 앞에 한 대접씩 놓아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못마땅하고 무엇에 그리 부하가 치밀었었던 것인지 난 당신이 기껏 뽑아낸 국수빨들을 숟가락으로 뚝뚝 끊었습니다. 국수, 김숨. 그래요. 지금은 반죽의 시간입니다. 분분 흩날리는 밀가루에 물을 한 모금 두어 모금 서너 모금 부어가면서 개어 한 덩어리로 뭉쳐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부르튼 발 뒤꿈치만 같은 덩어리가 밀크로션을 바른 아이의 얼굴처럼 매끈해질 때마다 이기고 치대야 하는 시간이지요. 야무지게 주물러야 하는. 그저 들기름이 어디 있을까 싱크대를 뒤적이다 우연히 밀가루 봉지를 보았던 것뿐입니다. 노란 고무줄로 감아 입구를 봉한 4킬로들이 밀가루 봉지를 보는 순간 난 그만 국수를 한 대접 끓여야겠다는 충동에 사로잡히고 말았죠. 내 손으로 반죽을 빚고 밀개로 밀어 한 가락 한 가락 고르게 면발을 뽑아서는 난 당장 큼직한 양푼을 찾아 봉지 속 밀가루를 쏟아부었습니다. 봉지를 탈탈 털어가면서까지 받아낸 밀가루는 분량이 서너 대접가량 됩니다. 이만큼의 밀가루로 얼마만한 반죽 덩어리가 만들어질지 좀처럼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과연 몇 가락의 국수빨을 뽑아낼 수 있을지 말이에요. 붉은 고춧가루와 당면 봉지 뒤에 유령처럼 웅크리고 있던 밀가루 봉지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난 지금 쌀로 죽을 쓰고 있을 테지요. 한 줌의 쌀을 냄비에 쏟고 들기름에 들들 볶다가 쌀뜨물을 붓고 주걱으로 저어대고 있을 테지요. 소금알들이 녹아든 물을 조금씩 인색하다 싶을 만큼 조금씩 부어가면서 밀가루를 뒤적뒤적 섞어줍니다. 밀가루가 축축이 젖어들고 엉기면서 내 손가락에 들러붙습니다. 소나기에 잡히는 대로 밀가루를 주물럭거려 덩어리를 만듭니다. 손가락 마디들이 구근처럼 붉어지도록 꾹꾹 눌러가면서 껌처럼 덩이져 양푼에 들어붙으려는 밀가루를 손가락으로 긁어가면서 그래요. 언젠가 저에게 이러한 시간이 반죽의 시간이 찾아오리라는 걸 난 막연하게나마 짐작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 굼뜬 손가락들을 오므리고 펴길 반복하면서 견디어내야 할 반죽의 시간 말이에요. 오후의 빛이 으깨진 홍시처럼 널린 부엌창. 그 창을 무심히 등지고 앉아서 이렇게 꾹꾹 반죽을 치대면서 부엌을 둘러봅니다. 곳곳 들뜨고 긁힌 노란 민무늬 장판지와 회색 싱크대, 보라색 꽃무늬 벽지, 하도 오래되어 백살 노인네만 같은 냉장고, 취사와 보온 기능뿐인 밥솥, 알로에가 심어진 파란 플라스틱 화분, 연두색 쓰레기통, 농협에서 얻은 달력과 복조리,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무스름한 냄비들, 십장생이 그려진 쌀 항아리, 다리를 접어 냉장고에 기대놓은 둥근 소반. 반죽의 시간은 나무를 다듬는 시간과는 다를 테지요. 조기의 몸뚱이에서 비늘을 긁어내는 시간과도요. 김을 펴놓고 들기름을 바르는 시간과도요. 불린 미역을 바락바락 주물러 치대는 시간과도, 한 움큼의 마늘을 빻는 시간과도, 물을 채치는 시간과도, 프라이팬에 깨를 볶는 시간과도요. 세상의 모든 그림자가 옅어지는 오후 5시. 평소 같았으면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빨래들을 거두어 개키고 있었겠지요. 그런데요. 어저께도 그저께도 그리고 그그저께도 이렇게 당신의 부엌에서 밀가루 반죽을 개어 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어째서일까요? 반죽이 자꾸만 쩍쩍 갈라지고 터집니다. 반죽이 차지도록 치대려면 아직 멀었는데 벌써부터 국수빨 삶는 냄새가 맡아지는 것 같습니다. 국수빨 삶는 냄새. 그 냄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밀가루로만 반죽해 뽑아낸 국수빨들이 삶아지면서 풍기는 그 냄새를 말이에요. 담담 심심한 듯 은근히 구수한
허기를 가만히 흔들어 깨우는 그 냄새를. 그 냄새는 기계로 뽑아 말린 소면이 삶아지면서 풍기는 냄새와는 또 다릅니다. 뭐랄까, 오르간 소리와 피아노 소리의 울림이 다르듯이 말이에요. 밥상 가까이 국수 솥단지가 놓여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비스듬히 기울어 뚜껑이 열린 채로 말이에요. 거무스름하게 그을린 솥단지 밑에 받쳐둔 신문지 뭉치, 솥단지 옆 탑처럼 쌓인 양은 대접들, 솥단지 손잡이에 걸려있던 흰 행주, 양은 국자로 떠올리던 국수빨들, 국수빨들에서 피어오르던 허연 김, 양은 대접에 걸쳐진 국수빨을 조용히 쓸어 담던 손가락, 반죽이 겨우 한 덩어리로 뭉쳐지는 것 같아요. 손님처럼 마루 한쪽에 옹성거리고 앉아 밀가루 반죽을 이겨대던 당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손바닥 안에 손금이 다 닳아지진 않을까 염려될 만큼 반죽을 꾹꾹 눌러대던 꾹꾹. 당신이 반죽 속에 몰래 섞어 넣어 그렇게 꾹 누르고 눌러야만 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벌써 29년 전이던가요? 당신이 우리와 살러 왔을 때 꼭 지금의 내 나이였으니 말이에요. 43이던 당신은 72살이, 14이던 난 43살이 되었으니, 당신이 오던 날 친척 어른들이 방 안에 모여 쉬쉬 나누던 성녀 어쩌고 하는 애를 낳지 못해 이혼당한 여자라는 소리를 엿들어서였을까요? 어린 내 눈에 당신이 그저 식모살이를 살기 위해 들어온 사람처럼 기가 죽어 보였던 것이죠. 당시 중앙시장에서 공구장사를 하던 아버지는 당신을 집에 데려다 놓고 일을 나가버렸죠. 친척 어른들이 돌아간 뒤 당신은 부엌으로 들어가 양은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양푼에는 밀가루가 들어있었어요. 양지이던 마루에 응달이 지도록 당신이 꾹꾹 누르고 치댄 반죽을 밀어 뽑아낸 국수빨. 그 국수빨로 끓여낸 국수. 그 국수에는 알 고명은커녕 감자나 호박, 파 한 조각 들어있지 않았죠. 당신은 간조차 치지 않은 국수를 퍼나와 동생들 앞에 한 대접씩 놓아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못마땅하고 무엇에 그리 부하가 치밀었었던 것인지 난 당신이 기껏 뽑아낸 국수빨들을 숟가락으로 뚝뚝 끊었습니다. 대접 속 국수빨을 죄다 꾹꾹. 손목이 벌써부터 저려옵니다. 얼마나 더 이겨내고 주물러야 반죽이 적당히 찰지고 끈기 있어질까요? 얼마나 더 꾹. 반죽에 매달려 있으려니 속절없이 나이가 들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반죽에 밀가루를 솔솔 뿌려가면서 밀개로 밀 때쯤 내가 당신만큼 맥없이 늙어 있을 것만 같아요. 냉골 같던 남편이 죽고 의붓 자식들마저 다 떠나버린 집. 이 집을 혼자 지키면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반죽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국수를 끓여 먹으려니까 네 생각이 나서 말이다. 문득 당신은 제게 전화를 걸어와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했습니다. 국수요? 아버지의 식성을 닮아 칼국수 같은 밀가루 음식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다는 걸 당신은 모르는 걸까요? 더구나 맏딸인 난 아버지의 야박스러운 성격을 가장 많이 닮은 자식이 아니던가요? 그런데도 당신은 손수 반죽을 해 끓여낸 국수를 제게 한 대접 먹이지 못해 그렇게나 아쉬워했습니다. 주물럭주물럭 반죽을 치대는 제 손가락들이 왜 이렇게 낯설까요? 마치 남의 손가락을 몰래 훔쳐다가 제 손가락인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반죽을 치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잠든 당신의 손가락들을 몰래 훔쳐다가 말이죠. 당신이 처음 우리 앞에 끓여내놓은 국수 말이에요. 그 국수에 알 고명이 얹어져 있었대도 내가 숟가락으로 국수빨을 뚝뚝 끊어버릴 수 있었을까? 하다못해 긴 부스럭이라도 뿌려져 있었대도. 혀가 말이다. 혀가 왜요? 혀가 어찌나 욱신거리고 쑤시는지 국수를 건져 먹다 말았다. 국수가 닿기만 해도 혀가 대패에 쓸리듯 아파서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는구나.
불쑥 변덕이냐면서 반죽을 내던져 버리고만 싶습니다. 슈퍼에 가면 손으로 반죽을 빚어 뽑아낸 것보다 찰지고 부드러운 국수가 얼마든지 있을 텐데 뭔 궁상이고 극성인가. 저 자신에게 짜증마저 치민답니다. 반죽뿐 아니라 양푼까지 패대게 쳐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고 어쩌면요, 빚을 갚는 심정으로 나는 반죽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당신만 생각하면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지고 도망다니는 기분이 들었으니까 말이에요. 혀 좀 끊어줘라. 새벽 2시 당신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끊고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끊어 없애고 싶을 만큼 통증이 심한 당신의 혀가 걱정되어서가 아니라요. 정작 당신의 혀가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2달이 지나서야 난 당신을 서울에 올라오게 해 병원에 데리고 갔더랬지요. 이런저런 검사들, 3시간이 넘게 이어진 검사 탓에 당신과 난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는 곳보다 검사실에 찾아가고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당신을 더 고단하게 했을 것입니다. 당신 말대로 아픈 사람들 천지인지 검사실마다 역대합실처럼 북적거렸으니까요. 병원에서 나와 내가 당신을 데리고 들어간 곳은 국수집이었습니다. 검사를 받느라 전날 저녁부터 굶은 당신을 데리고 들어갈 만한 마땅한 식당이 그 국수집 밖에는 없어 보였습니다. 주문한 지 10분쯤 지나 스테인리스 대접에 담겨 나온 국수는 당신이 끓여내는 국수와는 달랐지요. 같은 국수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음식인 것처럼 말이에요. 한 그릇에 7,000원이던 사골 국물에 납작 가느다란 국수발을 말고 호박과 소고기 고명을 얹은 국수를. 당신은 국물만 2숟가락 뜨다 말았습니다. 당신이 끓여내는 국수. 그 국수가 너무나 먹고 싶었던 적이 딱 2번 있었어요. 서울에 올라와 직장에 다니며 혼자 자취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온 어느 날 저녁, 난 집 앞 슈퍼에서 밀가루를 사다가 반죽을 했습니다. 적당한 양푼이 없어 냄비에 밀가루 한 봉지를 다 쏟아붓고 물을 찔끔찔끔 부어가면서요. 텔레비전 앞에 웅크리고 앉아 질척한 밀가루 반죽이 온 손가락에 덕지덕지 달라붙도록 반죽을 치대었지요. 자취 살림이라 밀개가 없기도 했지만 난 기껏 이겨낸 반죽 덩어리를 비닐봉지에 싸 냉장고 야채 박스에 쳐 넣어버렸죠. 나중에 냉장고를 정리하다 꺼냈을 때 반죽 덩어리는 돌덩이처럼 단단히 굳어 시퍼런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넣어 내다버린 그 반죽 덩어리가 어딘가에서 돌덩이처럼 굴러다니고 있을 것만 같아요. 고백하자면 그날 난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직장인데다 다닌 지 고작 5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일까요? 커피 자판기 앞에서 해고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난 그저 국수가 먹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신의 손에서 뽑아낸 국수발을 한 접은 입속에 말아넣고 소처럼 씹고 싶다는. 다시 취직이 되기까지 9개월이나 걸렸지만 난 당신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찌나 고요한지 반죽을 빚고 있는 나 자신과 까무룩 잠든 당신만이 유일한 생존자 같습니다. 얼마나 더 주무르고 치대고 이겨야 국수발을 뽑기에 적당한 반죽이 만들어질까요? 당신이 양푼 속에서 소금물을 부어가며 치대고 치댄 것. 그것은 혹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내가 당신의 부엌에서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있을 줄은 정말이지. 당신이 내 집을 찾아왔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더랬지요. 결혼한 지 8년째 되던 해 인공수정으로 어렵게 임신한 아이를 유산하고 누워 지낼 때였습니다. 부산으로 며칠 출장을 떠나면서 남편은 당신에게 연락을 취했고 당신은 그 이튿날 새벽같이 고속버스를 타고 내 집을 찾아왔습니다. 국수가 먹고 싶다면서 당신은 낯선 내 부엌에서 밀가루를 반죽해 국수를 끓여냈지요.
당신이 처음 우리를 찾아온 날처럼 식탁 밑에 옹성거리고 앉아서는 말이에요. 닭을 한 마리 푹 고운 국물에 국숫발을 말고 연한 살점만을 쭉쭉 찢어 들깨와 참기름으로 조물조물 묻혀서는 고명으로 올린, 한 대접 비우고 나면 절로 몸보신이 될 것 같은 닭칼국수를 말이에요. 당신은 양념장 대신 집에서 담아 가져온 나박김치를 곁들여 식탁에 차렸습니다. 마음 편히 기다리면 들어설 거다. 기다리다 보면 자연히. 당신이 돌아간 뒤 난 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쏟아버렸습니다. 당신을 태운 엘리베이터가 15층에서 1층에 닿기도 전에. 당신의 운명과 내 운명을 저주하면서요. 그렇게나 내 몸에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탓을 난 당신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와 피 한 방울, 살 한 점, 뼈 한 가닥 섞이지 않은 당신 탓으로요. 당신의 운명이 내 운명을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난 믿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낱낱 풀어져야 할 두 가락의 국숫발이 익으면서 애매하게 들러붙은 것처럼 당신의 운명과 내 운명이 붙어버린 것만 같아서. 기다리다 보면요. 그 누군가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는 걸 내가 너무 일찌감치 알아버려서일까요? 세탁소를 하던 외삼촌 집에 잠깐 다니러 간 내 어머니. 저녁 전에는 돌아올 거라던 어머니는 아무리 기다려도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저녁이 농익다 못해 검게 짓물러 터지도록 말이에요. 날이 환하게 밝아오도록. 당신이 우리에게 오던 날도 난 온종일 어머니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다리다 보면 어머니가 살아 돌아올 것만 같아서였어요. 간절히 기다리다 보면. 당신이 어머니를 대신해 우리를 거두면서 사는 동안에도 난 어머니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단 한 번도 어머니라 부르지 않은 건 그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나 당신을 부인하고 멀리하려 애썼으면서. 당신이 끓여낸 국수를 한 그릇 먹고 나면 아이를 허망하게 떠나보낸 내 몸이 그럭저럭 추슬러질 것 같았죠. 칼국수 종류야 얼마든지 있지만 오로지 당신이 끓여낸 소박하다 못해 궁상스럽기까지 한 국수를 한 그릇. 당신이 내 부엌에 두고 간 밀개, 난 그것을 이사하면서 전에 살던 집에 두고 왔습니다. 혀에 이미 암이 상당히 퍼져 절제가 불가피하다던 의사의 설명을 당신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당신이 서너 젓가락이라도 국수를 건져 먹을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다가 꺼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꾹. 반죽에 찰기가 붙어서인지 한 덩어리의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응어리를 주무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단단하고 차지게 맺힌 응어리와 한바탕 씨름이라도 하는 것 같아요.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내 손가락들이 악착같이 달려들고 매달릴수록 이놈의 응어리는 더 찾아만 가지 뭐해요. 그런데요. 글쎄 이놈의 응어리와 달리 말이에요. 제 안에서는 뭔가가 풀리는 것만 같아요. 이놈의 응어리처럼 뭉치고 맺힌 뭔가가. 응어리라고 밖에는 적당히 설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그 뭔가가 부드럽게. 반죽의 시간이 당신에게는 혹시 가슴속 응어리를 달래고 푸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반죽 덩어리가 웬만한 얼굴만 해서일까요? 국숫발을 뽑기 위한 반죽이 아니라 그 어떤 형상을 빚기 위한 반죽만 같아요. 조물락조물락 아무 형상이라도 반죽으로 그 어떤 형상을 빚는다면 당신의 얼굴이 아닐까요?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등 다양하고 상반되는 감정들이 뒤섞여 그 어떤 감정도 좀처럼 얽히지 않는 체념적이고 단순해진 얼굴. 반죽을 그대로 놔두기만 해도 당신의 얼굴을 똑 닮은 형상을 띌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반죽이 저 스스로 조금씩 당신의 얼굴 형상을 띄어갈 것만 같아요. 이 반죽 덩어리로 과연 몇 가닥의 국숫발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당신이 뽑아내는 국숫발들은 아주 굵지도 그렇다고 아주 가늘지도 않았죠.
국수라도 끓여주랴. 마치 북어를 뜯는 듯한 소리에 깜짝 놀라 난 뒤를 돌아다 봅니다. 환청을 들은 걸까요? 그렇지만 분명 미닫이문 너머 거실 어디에도 당신이 서 있지 않습니다. 1시간이면 될까요? 숙성을 위한 시간으로 말이에요. 안달복달 들볶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동안 반죽은 찰져지고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반죽이 어느 정도 치대지면 당신은 그것을 비닐에 싸고 양푼째 보자기로 덮어서는 밀쳐두었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때때로 반나절이 훌쩍 지나도록 잊은 듯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심히 내버려 두는 동안 반죽이 저 스스로 깊고 원숙해진다는 걸 당신은 잘 알아서였겠지요. 과학적으로 밀가루 반죽의 경우 4~5시간이 숙성의 시간으로 적당하다는 설명을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나 긴 시간 반죽을 내버려 둘 여유가 내게는 없습니다. 오늘 밤 난 고속버스를 타고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아무리 늦어도 8시 안에는 이 집을 나서야 자정 전에 서울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또 이 집에 혼자 남겨지겠죠. 성미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반죽을 밀개로 밀고 부엌칼로 뚝뚝 끊어 국수발을 뽑아내고 싶지만 1시간이라도, 다만 1시간이라도 반죽이 숙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내버려 두고 싶습니다. 여태 주물러 댔으니 그렁저렁 웬만한 국수발이야 뽑아지겠지만 난 기어이 반죽을 비닐로 싸고 부엌 어딘가 당신이 챙겨둔 보자기가 있을 거예요. 손바닥만하게 개켜 싱크대 서랍 속에 차곡차곡 넣어둔 보자기들. 양푼의 보자기로 싸 부엌 어둑한 구석으로 밀쳐두려니 괜히 먹먹하고 허탈한 게 보자기 속에서 반죽이 홀로 숙성의 시간을 갖는 동안 난 뭘 해야 할까요? 오른손이 저려옵니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가만히 끌어쥐어 봅니다. 반죽의 시간을 지나와서일까요? 오른손이 내 손이 아니라 당신의 손인 것만 같아요. 만약에요, 당신이 나와 내 동생들 앞에 처음 내놓은 음식이 국수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고작 국수가 아니라 겉보기에 그럴듯하고 생색을 낼 만한 음식이었다면 말이에요. 잡채나 불고기, 김밥, 하다못해 한 냄비 끓여낸 돼지고기 김치찌개였다면 말이에요. 똑같은 국수여도 쇠고기 고명이 그럴듯하게 올려져 있었다면 말이에요. 멸치와 다시마를 우려낸 국물에 감자와 파를 썰어놓고 국수를 끓여 내놓았다면 말이에요. 반죽을 빚는 동안 핸드폰에 5통이나 부재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통은 남편으로부터, 2통은 산부인과 병원으로부터 걸려온 것입니다. 인공수정을 한 차례 더 시도해보기로 했다는 말을 난 당신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공수정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기로 한 날이 오늘이라는 것도요. 오전 10시경 병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나는 터미널을 경유하는 버스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대기실에서 1시간이나 기다렸다가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 무엇이 나를 불현듯 당신에게로 이끌었을까요? 엿새 뒤면 어차피 당신이 서울로 올라올 텐데 말이에요. 내가 찾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당신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양볼이 골짜기처럼 가파르게 파인 얼굴에서 난 당신의 혀가 감당하고 있는 고통을 막연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작정, 이렇게 무작정 당신을 찾아오는 날이 앞으로 또 있을까요? 식당에서 혼자 국수를 먹는 늙은 남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국수 전문이 아닌 밥과 찌개를 주로 파는 식당에서였어요. 늙은 남자는 구석진 테이블에서 혼자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수전증이 아닐까 의심스럽도록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그어쥐고 국수발을 건져 올려서는 간장 종지만 같은 자신의 입으로 말아넣고 있었습니다. 땅속에서 뿌리를 뽑아 올리듯 힘겹게 건져 올린 대여섯 가락의 국수발. 젓가락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 국수발은 늙은 남자의 입에 이르렀을 때 한두 가닥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저리 혼자 식당에서 국수를 시켜 먹을까. 그저 한 끼 때우기 위해 국수를 먹고 있는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든 것은 국수발을 건져 올리는 늙은 남자의 모습에서 어딘가 필사의 안간힘 같은 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늙은 남자의 모습이 구차스럽고 안쓰러워서였을까요? 난 그럴 수만 있다면 당신이 끓여낸 국수를 한 대접 늙은 남자의 앞에 슬그머니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순두부찌개나 먹을 생각이었으면서 얼떨결에 국수를 주문했죠. 인공조미료로 맛을 낸 국물에 말아 나온 국수는 5,000원이 아까울 만큼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기대를 한 것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어쩐지 말이에요. 늙은 남자가 여전히 그 식당 구석에서 혼자 국수를 먹고 있을 것만 같아요. 퍼진 국수발을 안간힘을 다해 건져 올리고 있을 것만 같아요. 내가 기껏 국수를 반도 더 남기고 식당을 나올 때까지 늙은 남자는 묵묵히 국수를 먹고 있었더랬죠. 멍하니 넣고 있을 게 아니라 국수에 타먹을 양념장을 만들어야겠어요. 하마터면 양념장을 깜빡할 뻔했지 뭐예요. 혹시나 당신이 만들어 놓은 양념장이 있을까 냉장고를 살펴보지만 비지찌개와 서너 가지 밑반찬 뿐이네요. 당신표 국수의 하이라이트는 양념장이 아닐까요? 끓일 때 어떤 간도 하지 않아 양념장을 섞어주지 않으면 밀가루 맛밖에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으니 말이에요. 그 간이라는 게 음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이 모를 리가 있을까요? 아무리 신선하고 화려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글러버리고 마니 말이에요. 그 간을 위해 당신이 따로 마련해 내놓던 양념장. 그 양념장을 한두 숟가락 떠넣고 뒤적뒤적 섞어주어야 당신의 국수는 비로소 제맛을 냈죠. 쫑쫑 썬 쪽파와 고추, 고춧가루, 참깨, 물엿, 들기름, 조선간장. 양념장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해 봅니다. 아무래도 양념장에 썰어 넣을 쪽파와 고추를 사러 슈퍼에 다녀와야겠습니다. 핸드폰과 지갑을 챙겨들고 마루를 나오다 안방을 들여다봅니다. 벽을 향해 누워 꿈쩍 앉는 당신을 바라보다 미닫이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당신의 슬리퍼를 찾아 신고 대문을 나서면서 멈칫. 명패가 문득 눈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떠난 지가 벌써 언젠데 아직까지 아버지의 명패가. 하기야 이 집의 소유주마저 당신이 아니라 남동생이 아니던가요? 게다가 오래된 동네라 몇 년 안으로 개발이 될 거라지요. 당신이 호적에도 오르지 못하고 유령처럼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내가 결혼하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호적등본을 뗐을 때였습니다. 호적등본 어디서도 당신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죠. 손을 씻는다는 것을 그만 깜빡했습니다. 반죽을 치댈 때 손가락들과 손등, 손바닥에 엉키듯 달라붙은 밀가루가 각질처럼 일어나 있습니다. 도로 들어가 손을 씻고 나올까 하다가 그냥 골목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물엿과 참깨와 들기름을 섞어 넣는다지만 조선간장으로 만든 양념장을 난 싫어했지요. 외간장이라고 하는 양조간장보다 쓴맛이 강할 뿐 아니라 진하고 텁텁한 그 맛과 향이 제 입에 거슬리는 게 부연 국수 국물에 흑갈색의 양념장이 섞여드는 게 싫기도 했어요. 쪽파 한 단, 고추 한 봉지, 1kg들이 밀가루 한 봉지, 두유 한 상자, 딸기 한 근, 슈퍼 옆 정육점에 들러 국거리용 쇠고기도 한 근 삽니다. 제과점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카스테라와 양갱도요. 내 나이쯤 되었을까 제과점 종업원이 잔돈을 건네다 말고 움찔합니다. 밀가루를 반죽한 흔적이 고스란한 제 손을 보고 놀란 것이에요. 국수 반죽을 했더니 얼떨결에 그 말이 중얼거렸지 뭐예요. 어머나, 요새도 국수를 반죽해서 끓여 먹는 사람이 다 있네요. 종업원의 호들갑스러운 반응에 괜히 낯이 뜨거워져 서둘러 제과점을 나왔습니다. 고리타분하고 유난스러운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해서 괜한 자격지심일 거예요.
반죽을 치대는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유난을 떨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고심해본 적도 고심하고 싶지도 않지만 당신이 떠난 뒤 당신의 묘를 어디에다 써야 할지. 아버지의 묘 옆자리는 어머니의 묘가 차지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자식을 넷이나 낳은 어머니는 일찌감치 그곳에 묻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더랬죠. 만약 우리 사남매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이 낳은 자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요. 염치 없게끔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당신을 찾아온 것인지도 모르지요. 당신의 혀가 아직 온전할 때 대답을 듣고 싶었는지도. 여자로서 자신의 속으로 낳은 자식이 단 하나 없이 평생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이에요. 내 새끼라는 말이 저절로 흘러나올 만큼 절대적이고 절실한 끈 같은 그런 존재가요. 자식이 끈이더란 말을 친구로부터 들은 적이 있어요. 남편과 자신을 이어주는 끈일 뿐 아니라 세상과 이어주는 끈이 되더라는 말을요. 그러고 보니 국수빨이 모양으로만 보자면 끈 같기도 하네요. 가늘고 기다란 게 하얀 운동화 끈 같기도. 혹 당신이 뽑아낸 국수빨들은 끈이 아니었을까요? 당신은 자식이란 끈 대신 밀가루로 반죽을 개어 끈들을 만들어냈던 게 아닐까요? 그 끈들이 허망하게 불어 터지고 늘어지는 게 싫어 꾸역꾸역 당신의 입 안으로 말아 넣었던 것이 아닐까요? 당신이 결코 국수빨을 이로 끊어먹지 않는다는 걸 내가 눈치챈 게 언제였던가요? 당신은 건져 올린 국수빨을 이로 끊지 않고 어떻게든 끝까지 젓가락으로 끌어올리고 당겨 올리고 말아 올려 입속에 들게 했지요. 미끌미끌 늘어지는 한 자락까지. 그런 국수빨을 내가 숟가락으로 죄다 뚝뚝 끊어버렸으니. 서운하세요? 언젠가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더랬죠. 아버지의 제삿날 채친 물을 오목한 프라이팬에 넣고 들기름에 들들 볶으면서 서운하기는 그런 거 하나 없다. 당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쌀을 안칠 때 받아두었던 쌀뜨물을 한 국자 프라이팬에 부었습니다. 반쯤 볶아진 무채가 쌀뜨물에 잠겨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난 당신의 그 대답이 진실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운한 게 어떻게 없을 수가 있는가. 불쑥 반발심이 일어 당신에게 따지듯 물었죠. 정말 없으세요? 서운한 게 뭐가 있을까? 당신에게는 우리 사남매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최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둔 아버지는 당신으로부터 자식을 보려는 욕심이 없었을 테고 당신은 여자로서 또다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니까요. 요즘이야 자식을 낳지 않겠다고 당당히 선언하는 시대지만 당신이 젊던 시대만 해도 어디 그랬던가요? 당신이 들어와 산지 4년쯤 지난 어느 날 당신의 친정어머니가 다녀간 적이 있었더랬죠. 김과 멸치 따위를 팔러 다니는 행상처럼 불쑥 찾아와 당신이 끓인 국수를 한 대접 잡숫고 돌아갔죠. 안방으로 들자는 당신의 청을 한사코 사양하고 마루에서 국수를 잡숫던 그분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쥐는이 콩 같은 눈으로 우리 사남매를 바라보면서 국수빨을 연방 숟가락으로 건져 올리던 모습이.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속으로 난 자식이었기를 바라고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기 전 그분이 나와 동생들에게 한 장씩 들려주었던 1,000원짜리. 꼬깃꼬깃하던 그 1,000원짜리가 어쩐지 그분의 살점만 같아서 살점을 뚝뚝 떼어 우리에게 들려준 것만 같아서 곧장 가게로 달려가 과자와 맞바꾸어 버렸죠. 그리고 두어 달 뒤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당신은 장례를 치르러 전북 진안이란 곳까지 다녀왔죠. 닷새가 지나서야 돌아왔을 때 당신의 머리에는 흰 리본을 매단 실핀이 꽂혀 있었죠. 그 닷새 동안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 애간장을 태웠는지 당신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던가요?
어쩐지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아서. 내 어머니처럼 당신 역시. 보자기를 들추고 반죽을 한번 손가락으로 꾹. 쌌던 비닐을 벗겨내고 반죽을 주물러 봅니다. 중간에 물을 더 넣고 칠했는데도 여전히 반죽이 된 걸까요? 숙성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탄력과 찰기가 생겨 질겨지기도 했겠죠. 그렇다고 이미 숙성까지 시킨 반죽에 물을 더 넣고 칠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반죽을 다시 할 수도 없으니. 새로 반죽을 하는 동안 당신이 깨어날지 모르는 데다 엄두가 나지 않는 게 한 가락의 국수빨. 그래요. 한 가락의 국수빨이라도 당신의 혀가 아무 고통 없이 말아 올릴 수 있다면 밥알은 고사하고 물이 닿는 것조차 쓰리고 아려하는 당신의 혀가 말이에요. 되든 질든 어서 반죽을 밀어 국수빨을 뽑아야겠어요. 욕심 같아서는 명주실처럼 가느다란 국수빨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죽을 종이장만큼이나 얇게 밀어야겠죠. 고루 평평하게 퍼진 반죽을 기저귀 개키듯 차곡차곡 개켜서는 엄지와 중지, 약지 그렇게 세 손가락 끝으로 슬쩍슬쩍 눌러가면서 썰어내야 할 것입니다. 밀고 밀어 보자기만큼 넓어진 반죽에 밀가루를 솔솔 뿌려가면서 개키던 당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쪽 무릎을 접어세우고 도마에 바짝 붙어 앉아 반죽을 썰던 고개를 한쪽으로 비스듬히 떨어뜨리고 국수 한 그릇. 당신이 먹어보기는커녕 구경조차 못해본 음식이 꽤 많다는 사실을 나와 내 동생들이 안 것은 당신의 칠순을 맞아 저녁을 사 먹으러 들어간 샤브샤브 전문 식당에서였습니다. 즉석에서 다시 국물에 온갖 야채와 쇠고기를 데쳐 먹는 샤브샤브를 당신은 생전 처음 먹어본다고 했습니다. 흔히들 먹는 아귀찜 또한 당신은 먹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엌은 형광등을 켜야 할 만큼 어둡습니다. 쓱쓱 국수 써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합니다. 깨끗한 면 보자기를 찾아 부엌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나무 도마를 올려놓습니다. 슈퍼에서 사온 밀가루 봉지를 뜯고 밀가루를 한 줌 움켜쥐어 나무 도마에 고르게 뿌립니다. 반죽을 나무 도마에 놓고 주물럭주물럭.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은 반죽을 밀개로 밀기 전 도마에 올려놓고 토닥토닥 달래듯 두들겨가면서 주물러가면서 눌러가면서 모양을 잡아주었죠. 마치 긴장을 풀어주듯이 말이에요. 밀가루를 허옇게 뒤집어 쓴 국수빨들이 둥근 양은 쟁반에 다보록이 널려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끓는 물속에서 국수빨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듯 풀어지던 장면도요. 그새 반죽이 굳고 있지 뭐예요. 무릎걸음으로 나무도마에 바투 다가앉습니다. 30년 넘게 당신의 손에 길들여진 밀개를 집어들어 반죽 위로 가져갑니다. 지그시 반죽을 누르면서 밀개를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밀개를 앞으로 밀 때 밀개 한가운데에 모아져 있던 당신의 두 손은 바깥을 향해 미끄러 나갔죠. 마치 양극과 음극이 서로를 밀쳐내듯 당신의 두 손은 서로로부터 멀어졌어요. 최대한 멀리 멀어진 두 손을 다시 밀개 한가운데로 끌어당겨서는 앞으로 쭉. 는게 내리듯 감질나게 밀가루를 뿌려주고 밀개로 또 쭉. 반죽이 찌그러지지 않고 둥글게 퍼지도록 반죽을 수시로 돌려가면서 어떻게 된 게 손목에 잔뜩 힘만 들어가고 반죽이 좀처럼 펴지지 않습니다. 꼭 반죽이 빡빡하니 된 탓만은 아니겠죠. 밀개에 매달린 내 몸이 전혀 리듬을 타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밀개로 반죽을 밀 때 당신의 몸에는 리듬이 실렸죠. 손과 손목뿐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이에요. 느린 듯 가열한 리듬감으로 당신은 밀개를 밀어 반죽을 조금씩 펴나갔습니다. 당신이 뽑아낸 국수빨은 너무 굵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늘지도 않았죠. 질겨 터지지도 않고 보들보들한 게 쉽사리 끊어지거나 불어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밀개를 선뜻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다 반죽에 밀가루를 뿌리고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것에 밀가루를 뿌리고
또 반으로. 폭이 반뼘쯤 될 때까지 그렇게. 오른 무릎을 세우고 나무도마에 더 바투 다가앉아 슥슥. 내가 지금 부엌칼로 썰고 있는 게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마분지 따위 종이만 같아요. 양은 쟁반 위에서 국수빨들을 풀어줍니다. 몇 올 안 남은 머리카락을 빗기듯 손가락 힘을 느슨하게 풀고 국수빨들을 툭툭 털어 흩뜨려 주어야 해요. 손가락 사이에 국수빨들이 걸려 올라오도록 뒤적뒤적 들추고 헤치면서 썰 때 너무 꽉 눌러 그대로 접혀버린 국수빨들은 일일이 손으로 풀어줍니다. 부옇게 떠다니는 밀가루 속에서 국수빨들을 내려다보고 있으려니 끈 같다는 생각이 더 절실히 드는 게 저기 당신과 여기 나 사이에 놓인 연줄만 같아서. 어서 한솥 물을 받아 얹어야겠어요. 국수 삶을 물을요. 이제 물이 끓기를 기다려 국수빨들이 엉키지 않게 풀어 넣기만 하면 끝나는 걸까요? 냉장고에 기대에 세워둔 소반을 들어 접힌 네 다리를 펴고 행주로 훔칩니다. 국수를 담아낼 대접을 찾아 헹구어 받쳐놓고 미리 다져둔 쪽파와 고추에 조선간장 2숟갈, 물엿 반숟갈, 고춧가루 반숟갈, 들깨 반숟갈, 들기름 반숟갈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오늘 밤 아무래도 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벌써 8시가 넘어버렸으니 말이에요. 등 뒤에서 물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무 기척이 없고 국수빨들은 속절없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부엌창 밖에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말소리들이 들려오고요. 당신의 부엌이 아닌 그 누군가의 부엌에서도 저리 물이 끓고 있지 않을까요? 물 끓는 소리가 마치 내 안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아요. 한참 전부터 내 안 어디에선가 뭔가가 저리 끓고 있었던 것만 같아요. 내가 모르는 새 비등점에 도달한 그 무언가가. 양은 쟁반을 받쳐들고 몸을 일으킵니다. 소뚜껑을 열자 김이 막 부화한 흰 나빗대처럼 날아오릅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봤던 밑동밖에 남지 않은 나무에서 나빗대가 연기처럼 피어오르던 장면이 겹쳐 떠오르면서 더는 잎도 꽃도 못 피우고 열매 또한 당연히 맺지 못하는 나무 밑동이 나빗대를 날려보내는 장면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그 나무가 온전한 나무였다면, 그나마 남은 밑동 속이 동굴처럼 비어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많은 나비를 품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고 보면 당신은 우리에게 밑동만 남은 나무가 아니었을까요? 박쥐가 득을 대는 혼돈의 밤 기꺼이 우리를 품어주었던, 우리가 아무리 발광을 쳐대도 뿌리를 땅속에 단단히 내리고 흔들리지 않던, 김이 한풀 꺾이기를 기다렸다 국수빨을 한 움큼 들어 올립니다. 메말라 뻣뻣해진 국수빨들을 흩뿌리듯 끓는 물속으로 뿌려 넣습니다. 엉기지 않게 국자로 국수빨들을 휘 저어주다 또 한 움큼. 국수빨들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 흰 거품이 부르르 끓어 넘칠 듯 말 듯. 가스레인지 불을 조금 줄이고 국자로 뒤적뒤적 휘. 밀가루로 반죽을 개고 국수빨을 뽑아 삶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고작 서너 시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요. 얼른 알 지단이라도 붙여 생색을 내고 싶은 마음을 꾹 누릅니다. 애당초 당신이 끓여 내놓던 국수와 별다르지 않은 국수를 한 그릇 당신에게 대접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던가요? 당신의 국수보다 소박할 것도 화려할 것도 없는 국수를 말이에요. 국수와 양념장만 올린 소반을 불끈 들고 부엌 문지방을 건너갑니다. 미닫이 문에 소반 가장자리가 스치면서 불투명 유리가 출렁 요동칩니다. 언제 깨었는지 당신은 안방 한쪽에 오독하니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내내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소금알들이 물속에 녹아드는 소리를, 밀가루에 소금물 부어가면서 치대고 주무르는 소리를, 반죽들 주물러대는 소리를, 밀개로 반죽을 미는 동안 나무도마가 흔들리면서 떠걱떠걱 내지르던 소리를, 기저귀처럼 개킨 반죽을 부엌칼로 쓱쓱 써는 소리를, 국수빨들이 끓어오르는 소리를,
소반 접힌 내 다리를 차례로 펴는 소리를 잠자코 듣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수를 다 끓였구나. 당신이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면서 소반에 다가앉습니다. 숟가락을 쥐더니 양념장을 떠 국수 대접으로 가져갑니다. 양념장이 고루 섞여들게 버무리듯 국수를 뒤적여 줍니다. 젓가락으로 바꾸어 쥐고 서너 번 더 뒤적이다 국수발을 건져 올립니다. 대여섯 가닥의 국수발들이 젓가락에 딸려 올라옵니다. 당신의 입이 벌어지기 전에 애써 들어올린 국수발들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간신히 걸쳐 있었던 한 가락의 국수발마저도 흘러내립니다. 아무래도 당신의 혀가 국수발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듯해서 난 숟가락을 집어듭니다. 국수발들을 뚝뚝 끊기 시작합니다. 오래전 당신이 내게 처음 끓여준 국수발들을 숟가락으로 뚝뚝 끊어냈듯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래전 국수발들을 뚝뚝 끊어내던 심정과 지금 국수발들을 뚝뚝 끊어내는 심정은 분명 다르겠지요. 뚝뚝 뚝.